재밌네요. 아무튼 그래도 중간에 원조부터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또 새로운 산업의 베팅도 중요했고 베팅도 뭐 나라에서 제안을 한 것들보다는 민간에서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뭐 정부 주도의 어떤 수출 주도적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단순화된 그림이라고 전 늘 생각을 하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뭐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가장 지금 대표하고 있는 뭐 BTS라든가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혹은 이미 뭐 최근에 좀 경제가 중국 관계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화장품 산업 같은 걸 보면 원래는 그러니까 조선 산업의 예를 보면 조선 산업은 애시당초 출발점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했죠. 우리나라에서 배 쓰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정종 회장님이 그 맞전에 울산에다가 동전 있으신 분에 거북선 보여주면서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애시당초 세계 시장을 보고 수출을 원래 목표로 해서 등장하지만 화장품 산업 같은 거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외국 제품들 다 선호했었던 시절에 특히 부자분들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수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이 기반을 닦았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나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 기반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데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많았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단순화된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방직 산업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의 그 가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조차도 시작을 보면은 우리나라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출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례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저희도 진짜 어떻게 보면 자본도 없고 뭐 강력한 뭐 인구가 아주 많은 것도 않고 많지만 그리고 진짜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 조건이었는데. 좀 세계 뭐 10위, 뭐 11위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은 민족이 일단 우수한 자질이 있기 때문일 텐데 뭐 국뽕 얘기 떠나서 저희가 공부에 굉장히 올인을 많이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대학 나온 아마 그런 대졸의 구성비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됐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느낄 정도로 뭐 고3이 되시면 아마 그냥 뭐 진짜 아주 실감을 하실 겁니다. 진짜 전쟁도 이런 전쟁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교육열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전 굉장히 재미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해방이 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선언을 합니다. 1950년대. 1950년대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걸 법으로 이제 정하죠. 근데 사실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부모가 아이들을 반드시 학교로 보내야 된다라는 걸 국가가 이야기하는 건데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것이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걸 국가가 사실은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무상교육이죠. 그렇죠. 그런데 1990년대까지 아마 2000년대까지도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했지만 육성회비도 다 내고 학교에 돈을 내면서 보내는 이상한 시스템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저희 기억나세요? 노란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의무교육을 선언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등록률이 전체 그 취약 대상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등록금을 내면서 의무교육을 하라고 그러는데 다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보면 한 교실에 막 70명, 80명, 2부제 막 이런 일들이 아침반, 오후반. 그런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재밌었던 거는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지개혁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뭐냐면은 소작농들이 예전에는 땅이 없으니까 원래 땅도 적은데 땅을 빌려서 하니까 50%를 이제 소작료로 보통 냈는데 그걸 안 내게 해준 소득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이미 100% 가까운 게 이미 50년대에 달성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열이 사람들의 능력을 굉장히 높였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교육이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이상한 내용들도 많이 가르치고 뭐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 외워라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반공교육도 많이 배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문서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좀 강요된 어떤 질서 의식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을 그래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억지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에서 했던 것들인데 그냥 조금 더 이제 아쉬운 것들은 이 경제를 조금 더 재밌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으면은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들도 좀 재밌게 배지 않았을까.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 까먹고 뭘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뭐 그런 것들도 고민하세요? 경제학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예, 경제학뿐이 아니라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논의의 99%는 입시에 대한 거죠.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는 입시 전문가지 사실은 교육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게 다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2시간씩 얘기할 거리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게 정시냐 수시냐 뭐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우리나라 교육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본인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3, 4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한 클래스가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모든 수업 같은 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다 판서하고 받아 쓰는 식의 교육은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토론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수업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뭐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딱 선언한 다음에 뭐 외국의 사례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국 교육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는 교과서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의 질. 보면은 경제에 대한 교과서들도 그렇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적어 하기도 합니다만 우선 교과서가 재미가 없어요. 학생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흑백의 책이었지만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였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색깔도 많고 사진도 많고 뭔가 이런 다채로워 보이는 방식으로 책의 질이 높아진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악화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 같은 걸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 이런 국정교과서 논란이 예전에 한번 있었죠.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근데 그때 다들 논란을 했던 거는 그때도 뭐
1948년 8월에 있었던 것이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뭐 이거 가지고 싸웠지 실제로 그 교과서를 읽어본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데 그 교과서는 그 한 대목이 문제가 아니고 교과서 자체의 질이 너무 나쁜 교과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국정교과서는 폐지가 됐지만 지금 현재 한국사 거민정 교과서들은 질이 높으냐라고 보면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한 페이지에 뭐 수십 개씩 외울 것만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하도록 만든기보다는 많은 사실들을 외우게 하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잘 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유명한 한국사 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걸 혼자서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과서들에 지금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 교육의 내용 그리고 대학도 좀 대학 이야기가 들어가면 정말로 제가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될 그렇죠. 내용이지만 또 현장에 계시니까. 예, 그 대학 교육이라는 것을 그냥 네. 대학을 그냥 입시에 그냥 저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뭘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대학 이야기만 나오면 교수들은 좀 적폐랄까? 뭐 그 하는 일 없이 그 연구 안 하고 맨날 저 월급만 많이 받는 사람들로만 우선 이렇게 좀 낙인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뭐 교육은 이게 뭐 보수 진보가 없고 여당 야당이 없잖아요. 여기는 네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좀 그런 가치관도 있고 생각도 있고 대부분 다 불만들이 그렇죠. 있으셔서 네네. 이것들을 아마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저도 굉장히 좀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지금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심지어는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각 부의 장관들 나오잖아요. 교육부는 지금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제일 할 일이 많은 부서인데. 지난 예. 올해 교육부의 가장 큰 업무는 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어떻게 대학 입시를 제대로 치르느냐에 모든 역량이 다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그 교육을 아이들이 지금 그 네. 어떻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그 집에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뒤처진다든가 네. 뭐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안 한 일은 아닌데 네. 정부에서 보면은 그 물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시 대학 입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아래로 정권의 쫙 퍼지는 거잖아요. 정권의 네. 그 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걸 위해서 지난 4월부터 해서 모든 학사 일정 뭐 이런 심지어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등교 기준이라고 하는 게 3분의 2 등교 기준이에요. 3분의 2 등교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고3을 항상 다 나오게 해서 그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사실은 일정의 모든 중요한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입시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급식을 뭐 먹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농산물 먹이고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학교에 가서 뭘 머릿속에 넣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장이신데 잘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고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텐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그냥 장관 씨니까 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만이 좀 있었고요. 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제 경제학을 좀 재밌게 일반인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요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강의하신 것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제 책을 좀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책들은 뭐 제가 보고 재밌으면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조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판단이 안 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을 쫙 하잖아요.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은. 근데 1년에 그런 있잖아요. 네. 그 뭐 고전학파의 뭐 아버지 뭐 쭉 나오는데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고전들을 또 다 읽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건 굉장히 반대합니다.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네.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400년 전에 뉴턴이 썼던 그 만류인력의 그쵸. 법칙을 발견했던 그 책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부터 이루어진 어떤 물리학의 어떤 발전 과정을 모두 잘 정리한 교과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경제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학을 이 발전 과정에서 뭐 애덤 스미스라든가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썼던 고전이 굉장히 네.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것들을 집대성해서 쓴 것들이 오늘날 나오는 경제학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네. 뭐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뭐 맨큐의 교과서라든가 맨큐. 뭐 꼭 네. 맨큐 책을 보지 않더라도 뭐 최근엔 또 그거보다 더 좋은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하면 네. 그런 대표적인 경제학 개론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네. 애덤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든가 뭐 케인즈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든가 네. 같은 거를 아시는 거는 그러한 이론을 좀 더 깊게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러한 사고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책부터 읽는 음. 거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또 거기에도 시중에 가면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불만인 측면이 있는 게 너무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네. 책을 실제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 고민을 해서 그 지금 책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네네. 그 내용을 최근에 네이버에서 그 이렇게 8번에 걸쳐서 강연을 한 게 있어요. 저 그거 봤어요. 예,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요 공급 곡선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그쵸. 얘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해본 건데 뭐 제가 쓴 거라서 좀 광고입니다만 좀 광고하셔도 됩니다. 이 방송은 사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광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무료 강의예요. 네이버. 지금도 강의 보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몇 개 봤는데 너무 재밌고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럼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실은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책도 워낙 많이 쏟아져나가지고 다 읽지도 못해. 지금 나오는 책도 다 못 읽어요. 솔직히 아무리 재밌다 하더라는데 옛날 것까지 읽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생기는데 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교수님처럼 강의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집중으로 파서 해야 될 것도 아닌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한번 이를 악물고 물어 읽어봤어요. 네네. 근데 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딱 한 문구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유일한 문구.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힘들게 책을 많이 읽는 저도 힘들게 읽었는데 일반인들보다 그냥 이거는 이게 그냥 그렇죠. 이게 뭐 고문 보통 그렇죠. 이거 같다 남는 것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네. 차라리 진짜 가장 최근에 있는 이런 좀 종합한 내용들을 보는 것이 낫겠다. 네. 아유 짐을 덜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고전 안 읽으셔도 된답니다. 일단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하거나 뭐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통섭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좀 제안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알기 쉽게 책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경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좀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데는 저는 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랄까 이 다른 학문들과는 다르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수학을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 중에 그냥 이렇게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문들일수록 우리가 어렵게 느끼죠. 왜냐하면 뇌는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그 이렇게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저 방송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수영을 배운다든가 뭐 테니스를 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잘 치는 사람들의 테니스 스윙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인간이 원래 몸을 움직일 땐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훈련된 자연스러움이죠. 그러네요. 예. 그거를 사실은 하고 났을 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 경제학 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으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고의 틀을 머릿속에 넣게 되면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뇌가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문제의 본질을 더 잘 보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요즘에 나오는 교과서들은 그 과정을 훨씬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교과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즐기면서 읽으시면 그런 어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다르게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끝까지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 나올 책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나온 책도 한번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예. 이게 좋은 책일수록 아마 이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제학적으로도 풀어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